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혁신파크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 네트워크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파크 부지복합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를 규탄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파크 복합개발은 서울 혁신파크 부지를 주거와 문화,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혁신파크 개발 반대한다! 시민사회는 서울시의 구상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 네트워크는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파크 강제 철거 계획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아무런 사업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입주단체를 내쫓고 철거를 시행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강제 철거는 철거를 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고 철거 후 주차장 시설 등을 건립하고 2년 후 개발할 때 다시 또 철거해야 하는 이중적인 예산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또 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공유지로 서울 시민이 직접 활용 방안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해 혁신파크 개발과 이용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개발을 민간 자본을 이용한 상업개발 방식으로 하겠다니요. 시민들의 공유재산을 민간 개발사의 막대한 이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뜻임을 오세훈 시장은 모르지 않을 텐데 기어이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시장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CEO와 다를 바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서울시의 혁신파크 상업개발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개발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도시에서 점점 이런 기후환경 위기가 심해져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공유지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전환의 씨앗을 모색할지를 고민하는 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31일자로 혁신파크 운영이 종료된 가운데 현재 카페-S 등 혁신파크 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남아있는 업체와 서울시 간 명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 전까지 일부 공간을 철거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혁신파크 개발 계획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불광천 등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곳에 자전거 자가 수리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은평구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은평구 의회 신현일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전거 수리대 설치 등 해외 친환경 교통정책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신 의원은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자가 수리대를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부터 자전거 정비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쉽게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공기 주입기와 자가 수리 스테이션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또 독일의 빗물 저장 시스템을 소개하며 버려지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빗물을 저장하여 식물에 물을 공급하고 주변 수로에 물을 흐르게 하는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 등 정비구역 작은 녹지 공간 조성 시 빗물 활용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양천구가 공항대로 일대 오래된 보도블럭을 재정비했습니다. 정비 구간은 등촌역과 염창역 사이 660m이며 맨홀 2곳을 재설치하고 도로 높이를 35cm 낮췄으며 미끄럼 방지 포장을 마무리했는데요. 더불어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이 밀집해 유모차 등 보행약자가 불편을 겪었던 염창역 외부 승강기 진입로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양천구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폐기물용 종량제 봉투 75리터 제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는 75리터 종량제 봉투에는 최대 19kg의 폐기물이 담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과다 투입이 지속돼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9월까지 선도지구 공모에 나선 가운데 사업성이 있는 선도지구가 나올지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중동 신도시는 주민 동의율과 주차장 여건, 통합단지와 세대수 등 정량평가만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관해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일기 신도시 정비에 다양한 우려가 나오는데 선도지구가 순항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재건축이 이제 사업성이 중요한데 사업성이 잘 나오려면 용적률을 좀 많이 뽑아야 됩니다.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야 되고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해서 조합원들 부담을 내려줘야 되는데 일반 분양을 많이 뽑으려면 용적률이 좀 낮은 단지들이어야 되는데 용적률이 낮은 신도시가 분당하고 일산 신도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나머지 평촌, 삼본, 중동 신도시는 기본적인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분양 자체가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되는데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면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높은 분양가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신도시가 분당 신도시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분당 신도시 정도 선도지구 정도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으나 나머지 신도시들은 선도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성 확보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속도를 내기는 좀 어렵겠다. 이게 난항을 겪을 가능성. 주민들이 결국에는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부천시는 정량평가만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 평가보다 형평성 문제가 더 중요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거든요. 하나는 뭐 법대로, 원칙대로, 숫자대로 하니까 분란의 소지를 줄일 수는 있는데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사업성이 잘 나오려면 역세권에 보다 좋은 입지를 가진 단지에 용적률을 많이 줘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업성을 좋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아닌 단지에 뭐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 단지인데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 단지가 선정이 된다면 결국에는 또 사업성 문제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서 역세권 주변 좋은 단지가 동의율이 좀 낮았는데 정성적인 평가로 선정을 하게 된다면 또 형평성 문제, 다른 단지들은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우리가 돼야지 서로 먼저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역세권의 사업성이 잘 나오는 단지가 다행히 그 점수도 잘 나와서 선정이 되면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네, 물론 형평성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도지구 지정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분란의 뭐 형평성 문제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업성이 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사업성을 좋게 하려면 결국에는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좀 줘야 되는데 용적률을 높게 주려면 준주거지역, 역세권의 준주거지역 정도 해서 용적률 500% 정도 주면서 상업시설도 좋게 하고 용적률도 높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량적인 평가만 해버리게 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와 걱정이 좀 앞섭니다. 네, 국토부와 지자체 측에서는 이르면 2027년부터 선도지구 착공이 가능하고 2030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문제가 없이 분쟁이 없이 진행이 되더라도 최소한 10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저는 가능한 일정으로 이게 우리 국민들은 또 주민들은 3년, 5년 안에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10년이 걸리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모든 신도시들이 20년, 30년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되는 목적을 설정해서 이게 공수표를 날리게 된다면 결국엔 또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현 가능한 일정을 좀 제시해 줬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오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공청회를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전국 6개 광역철도 사업 반영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그동안 추가 검토 사업이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을 본 사업으로 바꾸는 안이 포함되는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5년 단위로 세우며 지난 2021년 수립한 4차 계획은 내년까지 적용합니다.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검단 구간 노선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선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천 시민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한 주요 정책 중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인천 아이패스, 광역 아이패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지난 5일부터 2주간 시민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인천 아이패스, 광역 아이패스, 횟수 무제한 대중교통비 지원, 인천발 KTX 2025년 개통 목표 및 GTX-B 올해 3월 착공 순이었는데요. 인천시는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교통정책과 환경정책에 큰 선호를 보였고 재물포 르네상스, 제2경제도시, 글로벌 톱10시티 등 인천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를 사전 점검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부 터널 방제 지침 기준으로 U자형 지하차도 31곳에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미 설치가 끝난 9곳에 이어 남은 22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할 방침인데요. 또 지하차도 통제 기준은 관련 지침에 따라 침수심이 15cm까지 도달했을 때 진입을 막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인천시는 지역별 강우량을 따져 기준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지하차도는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하면 시민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천시가 지역 대기오염 물질 발생 사업자들과 협력해 지난 겨울에 대기오염 물질 168톤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37개 대기오염 물질 발생 사업장들과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협약 사업장들의 지난 겨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분석 결과 1년 전보다 먼지 1.2톤과 황산화물 1.1톤, 질소산화물 165.9톤 등 모두 168.2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개막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여름 무더위를 맞아 야간에도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7월과 8월 2달간 12시에서 저녁 7시까지였던 박람회 운영 시간을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로 변경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해가 진 후에는 정원에 조명이 켜져 한강 야경과 어우러져 멋진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더불어 더위에 대비해 그늘막과 쉼터를 추가로 만들고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 기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과 4차 산업혁명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담소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 4차 산업혁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 체결에 따라 도는 4차 산업혁명센터의 10월 개소를 위한 공식 준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와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 협력 거점 기구인데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 세계 18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